미일은 위기를 이용했지만 한국은 위기를 도우며 강대국이 되어갑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군사, 경제, 기술 패권입니다. 자원과 영토를 빼면 모든 면에서 미국에 앞서 있던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독일에 맞선 국가는 속절없이 밀리고 미국의 참전을 요청했지만 대서양 너머 미국이 보는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나라 간 군사 충돌 시 중립을 명시한 법을 내세워 참전을 미루고 군수품만 팔던 미국 입장에선 프랑스가 점령되기 전 미국이 참전하면 미국은 참전에 대한 감사를 받긴 하지만 승전에 대한 권리가 분산되고 유럽 강대국들의 힘이 온전히 보존되는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여 유럽 국가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럽 대부분이 독일 수중으로 떨어져 그만큼 미군의 피해와 연합군의 피해는 늘어나지만 미국의 참전은 단순 지원이 아닌 구세주로서 참전하는 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승리할 경우 전쟁의 과실을 독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국제 정서가 만들어집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이 독일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미국은 1943년까지 6,500만 명이 군수 관련 산업에 종사할 만큼 전쟁 특수를 최대한 누리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유럽을 위해 1944년 미국은 참전을 선포하고 결국 독일을 굴복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식민지를 운영한 유럽 선진국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힘이 빠져버렸고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결정한 1945년 5월 8일 6년에 걸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유럽 전쟁에 참여하기 전 미국은 제국주의 일본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을 개화시키고 군국주의 일본과 합을 맞추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눈감아주고 대신 태평양 주도권을 일본에 인정받았던 미일 양국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일본이 지나친 팽창으로 서구 유럽의 점령지를 공격하고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일본에 금수 조치를 선포하고 더 이상의 확장을 견제하지만 금수 조치에 반발한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미국령이거나 영국령 지역인 타이, 영국령 말라오와 싱가포르, 홍콩을 침공하고 미군 기지인 진주만과 웨이크섬, 괌, 필리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침공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진주만 폭격 하루 전까지도 미국령에 대한 공격을 부인합니다. 유럽전쟁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과 전쟁을 해야 했지만 핵을 일본에 투하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미군의 희생도 물론 엄청났지만 다른 전쟁 국가와 다르게 본토 피해가 전혀 없는 유일한 국가였고 필수 생활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신흥 절대 강자로서 위치에 올랐습니다. 국제 기축통화국이며 금융 중심지였던 영국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제 선도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의 금융과 국제통화주의를 넘겨줍니다. 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소련에 위협을 내세워 유럽 대부분 국가의 주둔을 결정하고 이후 본토를 사수할 정책으로 본토 밖 안보 정책을 만들어갑니다. 세계의 참혹한 비극을 기회로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고 부를 쌓았고 군사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어쨌든 따지고 보면 독일의 침공으로 전황에 휩쓸린 국가와 일본의 지배에 있었거나 일본 지배 이전에 서구 유럽이 지배하고 있던 국가 대부분 이 전쟁으로 독립국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여기까지만이면 미국은 세계에서 필리핀과 한국, 중국, 베트남을 제외하면 존경과 감사를 영구히 받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최소한 이 네 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결탁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침략을 당했고 분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도 태평양 전쟁 전까지 제국주의 일본과 그리 크게 다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패권이라는 달콤함을 알게 되고 강자가 가지는 국제사회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태평양 전략의 첫 희생자가 불행하게도 한국과 베트남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필리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미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에 대해 최장 30년의 신탁 통치를 주장했으나 서구 유럽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고 1945년 12월 미영소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한반도에서 최장 5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포기하고 친소련 정부를 세운 채 북한을 떠났고 미국은 김구 선생님이 이끌던 임시정부와 여운형 선생님의 조선인민공화국 모두를 자신들이 조직하지 않은 단체라 하여 힘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6.25 이후 북한 위협을 내세워 주둔 조건으로 군권을 요구해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가만 보면 다른 나라의 위기나 비극을 미국의 기회로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그런 나라입니다. 2017년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합니다. 미국은 북한 선제 타격 작전을 구상하고 일본과 구체적인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드 보복 경제 위기를 틈타 미국은 한국산 가전 철강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FTA 재협상을 압박하고 나섭니다. 2019년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고 한국 경제는 위기에 내몰리지만 미국은 전방위적인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합니다. 한미 상호방위협정 문안을 수정해 미국이 다투는 곳엔 자동으로 한국군이 파병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래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엔 사령부 이하에 복속하도록 협정을 만들자고 압박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겨내며 참 힘들게 2019년이 지났습니다. 힘들게 보냈지만 한국이 만만한 국가가 아님을 확실하게 미국과 일본에 각인시키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을 넘어 세계로 전염되었고 유럽이 초토화될 때쯤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군사 경제력이 모두 강대국 반열이었지만 변방의 작은 나라 이미지에서 비로소 제 값어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 방역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기 시작했고 여건이 되는 대로 방역물품을 유무상으로 지원했으며 국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제한적 완화를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외교를 했고 방역 관련해 단 한 번도 경제 군사 약소국에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방역 전문가 파견 요청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나라 공항에 한글 안내판이 부착되고 교과서에 한국 문화가 실렸으며 비로소 선도국으로 선도국들의 인정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을 일본에 넘긴 미국이 G11 구상의 첫 국가로 한국 의견을 물었고 중국은 코로나 이후 모든 국제관계에서 최우선으로 한국과 입출국을 논의하고 있고 여러 나라가 국제사안에 한국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가 위기에 빠지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며 강국으로 태어나고 있는 한국 모습입니다. 115년을 움츠렸던 한민족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국격의 마지막 퍼즐인 전작권 반환받고 북한이 마음을 열어 교류를 시작하면 활용 점정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 기상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